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교사는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수확한 쇼트트랙 대표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대회 3관왕 최민정은 금메달이 무겁고 커서 놀랐다며 입담을 자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굿모닝 MB에는 밤사이 들어온 사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1학년 여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40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여교사는 건강 문제로 휴직했다 지난 12월 복직했는데 이 숨진 학생의 담임을 맡았던 적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는 긴급 휴교에 들어갔고 교육당국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유호정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1학년 학생과 40대 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진 여아는 끝내 숨졌고 목과 팔을 다친 교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뒤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40대 교사가 자기가 했다고 얘기는 했고요. 본인이 얘기한 건 팩트인데 명확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는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수사 중이고요. 건강 문제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교사는 숨진 학생의 담임을 맡거나 가르친 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와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가해 교사와 함께 교내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숨진 아동의 부검에 나서는 동시에 CCTV와 증거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 휴교를 결정했고 대전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립니다. 백종원 국정원 전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양쪽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세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은 탄핵 심판에서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 심판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출석합니다. 국회 측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령 발표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묻고 신 실장에게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모레 열리는 8차 변론까지 일정을 잡았고 곧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평일을 거쳐 약 2주 뒤 선고를 내리는 만큼 2월 후반까지 변론을 진행한다면 3월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려 했던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을 받고 있죠.
이 단전 단수 의혹은 그동안 공수처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검찰에 넘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MBN 취재 결과 검찰은 공수처의 조사를 무시하고 별도 수사를 통해 공소장을 작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공소장에는 다른 관계자들 공소장에는 없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가 추가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기와 수도를 끊을 언론사 명단이 적힌 쪽지를 줬다는 겁니다.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해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허석권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뒤 진술조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기록을 참고하지 않고 덮어놨습니다. 대신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을 모두 따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지시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닌 검찰의 직접 수사 결과인 겁니다. 이상민 증인이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저기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시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기 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신뢰가 낮다고 판단한 데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미리 별도 수사를 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는데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이 계엄 관계자들의 증언이 계속 바뀌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 탄핵 심판정에서 증언이 달라지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진술이 달라졌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 준용하고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부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인물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확립한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는 조건을 붙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형소법이 바뀌면서 이른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줄었지만 박 전 대통령 때 세운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인권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증인신문에서 그 진술들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8차 변론 기일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재는 아직 추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됐다가 다시 열린 재판이었는데요. 국회 측과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가 청구된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2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최 대행 측의 요청으로 선고를 미루고 재개된 변론에서 양측은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직무 권한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명백한 규정이 없는 만큼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사를 피청구인이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또 다른 쟁점인 여야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직접 나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최대행 측에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을 안 보냈었어야 되죠. 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며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내고 선고기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곧바로 합류하게 될지 관심이 쏠릴 텐데요.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재판관으로서 합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게 된다면 탄핵 심판 선고 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이유가 뭔지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헌으로 결론난다면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재판에 합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이번 주에 8차 변론 기일까지 잡혀 있지만 추가 증인 출석 등으로 변론 기일이 늘어나면 2월 말까지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 권한쟁의 선고가 빠르게 나온다면 변론 종결 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합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임명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헌재는 그럴 경우 명백한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그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마 후보자 임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후 재판에 합류할 수 있게 하는 변론 갱신 절차 후 선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변론 갱신 절차를 위해선 윤 대통령 측 동의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 지연 전략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증 조사부터 증인 신문까지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합류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최소 2주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얼마 전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일으키자며 난동을 모의하는 글이 온라인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난동 모의 글을 올린 사람들을 특정해 내사에 착수했고 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재판관들의 경우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주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탄핵 기각 탄원서를 제출하러 온 지지자들의 줄이 늘어서 있고 길 건너편에서는 탄핵 반대 시위도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헌법재판소 앞에는 경찰 차벽과 접이식 울타리가 설치되는 등 삼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 경찰은 헌재 요청에 따라 재판관 8명에 대해 개별 경호팀을 배치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노골적인 신변 위협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서부지법 사태 이후 신변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경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관의 신변 위협이 제기되며 무장한 경찰관이 밀착 경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오는 13일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과 헌재 전체층의 내부 평면도 등이 게시됐습니다. 경찰은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게시글 20건을 특정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히 작성자를 특정해 검거할 방침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도 난동에 가담한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는데요.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안건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원위원회 시작을 앞두고 인권위 1층 로비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방청 신청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진입에 실패한 시위대는 1층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소동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앞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안건의 정식 명칭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일부 수정해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정 의결된 안건엔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 12.3 계엄 사태 직권조사 안건은 3명의 위원만 찬성해 기각됐습니다. 수정 의결된 안건은 반대한 위원의 의견을 적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르면 일주일 안에 인권위의 권고나 의견 표명으로 이어집니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권위가 도덕적 정당성을 실어준 셈이라 윤 대통령 측의 향후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편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를 오는 20일에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날이기도 한데요. 이날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한꺼번에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재판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덕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2차례나 불허하자 윤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재신청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영장을 다시 주말에 재신청을 해서 발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결국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구속 취소가 청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법원은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20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과 같은 날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취소 기일도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를 주제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예산 관련 추경 검토와 개헌 추진, 시장경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내놓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했다가 4차례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을 따로 포함해 2월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춘천지법에서 선고됩니다. 검찰은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교육계는 불의의 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이번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를 휩쓴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뜨거운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큰 환호를 받으며 우리나라에 돌아온 선수들은 빙판 위 금빛 질주만큼이나 시원한 금메달급 입담을 뽐냈습니다. 먼저 이규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이 하얼빈에서 돌아온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을 맞이하는 팬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빙상계 꽃미남으로 주목받은 장성호는 수많은 여성 팬들을 몰고 다니며 유명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관심을 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금이 환영한 선수들은 입국장에서 금빛 질주만큼이나 거침없고 시원한 입담을 뽐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무겁고 커서 좀 놀랐어요. 이번 대회 이관왕에 빛나는 김길리는 금메달 획득 비결로 자신이 응원하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기운을 담은 세리머니를 꼽았습니다. 이번에 기아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가지고 그 기운을 받고 싶어서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면 이제 김정은 선수는 약간 이런 뻗어가는 느낌인데 홈팀 중국의 견제를 뚫고 당당히 금메달 2개를 딴 쇼트트랙 간판 박지원은 한국이 더러운 반칙을 했다는 중국 선수의 망언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판의 판정도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얼만큼 더 완벽한 경기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아 최강의 저력을 또 한 번 입증한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대회 활약을 발판 삼아 1년 뒤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금빛 질주를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제주살이 중인 그룹 쿨의 이재훈 씨가 지난 주말 제주도에 내린 폭설로 마비된 길을 치우고 다녔다는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한 도민은 가수 이재훈님의 봉사활동이라면서 특수 차량을 타고 눈을 치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눈이 내리면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온 동네 눈을 치워준다면서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고마운 연예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제주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이재훈 씨에 대한 칭찬글이 몇 년 전부터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정말 멋진 사람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뷔 15주년을 맞은 그룹 인피니트가 다음 달 완전체로 가요계에 귀환합니다. 소속사는 어제 공식 SNS에 인피니트의 8번째 미니 앨범 라이크 인피니트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고 3월 6일 컴백 소식을 알렸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는 은은하게 빛나는 메탈 소재에 인피니트의 로고가 각인된 모습으로 양쪽으로 15의 로마자 표기가 새겨져 데뷔 15주년에 새롭게 보여줄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6명의 멤버들은 모두 군복무를 마치고 콘서트로 세계 각지의 팬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올 인피니트의 활동에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엔젤즈라는 새 팀명을 공개한 가운데 어도어가 기존 팀명을 사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어제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7일 새로운 팀명을 NJG로 발표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 계약 기간이 2029년까지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 소환제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기 위한 개헌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설 내용은 표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0분 넘는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장을 28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너진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성장과 회복이라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합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성장에 방점을 찍은 이 대표는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실용주의 노선을 한층 공고히 했습니다. 또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국민 소환제를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와 1기 당대표 취임 직후 첫 교섭단체 연설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 소환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 개혁을 한 단계 높이자는 취지라며 국민 주권주의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최소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 등도 당부했는데 사실상 차기 대선 청사진을 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우클릭 행보를 보여왔죠. 그런데 어제 연설에선 조금 달랐습니다. 첨단 산업에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클릭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탄력 근로를 잘 활용하면 주 52시간제도 지키고 주 4일제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내용은 정태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AI 등 첨단 산업 사회에서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당초 연설문에 없던 말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최근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계를 염두에 둔 발언인데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탄력 근로를 통해 주 4일제를 실현하자는 겁니다. 비명계 원외조직 초일회 한 인사는 좋은 이야기를 다 끌어다 쓰려니까 상충되는 얘기가 나온다며 뒤죽박죽 종합 선물 세트라고 비판하는 등 당 안팎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련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노동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그런 정책에는 동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최근 성장을 강조하며 뒤로 미뤄뒀던 자신의 대표 공약, 기본사회 의지도 언급했는데 이따른 우클릭 행보 속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설에서 정책을 하나씩 제안할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이야기하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해놓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 소환제 1호 대상이라고 쏘아붙였는데 이재명 대표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이 모습은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쏟아집니다. 불체포특권 보기는 어떻습니까? 연설 초반부터 이 대표가 여당을 겨냥해 내란 잔당이라 표현하자 여당에서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 4일째를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이 대표는 잠시 연설을 멈추더니 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뭡니까 도대체?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이야말로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선전선동이라 꼬집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말의 성찬에서 좀 끝난 것이 아닌가. 이 대표의 이른바 잘사니즘은 추경을 빌미로 한 선심성 퍼주기라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한 부도수표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 절차와 범위 내에서 이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2030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옥중에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희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당내 친윤계로 꼽히는 김기현, 추경호, 박성민, 이철규, 정점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해 이루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접견에서도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최근 집회를 중심으로 2030 청년들의 지지세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중도 확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당 지도부 한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우리 지지층이고 이들이 없으면 결국 중도층도 끌어오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면회를 두고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측은 정치인 접견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집회에서 가장 큰 눈길을 끌고 있는 사람은 한국사 일타 강사로 불리는 강사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는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각종 집회와 유튜브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당한 고발이라며 전한길 강사를 엄호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의 의사오죽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5일 한 시민단체가 전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 부당하다며 경찰에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전 씨가 민주당의 카톡 검열과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하자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전 씨가 테러를 부추겼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주 위원장은 오히려 포승줄에 묶인 대통령 합성 사진과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구호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전 씨의 발언은 헌재가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전 씨가 내란을 선동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직접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경기장인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대선에서 이 트럼프와 맞붙었던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 관중들에게 야유를 받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 소식은 한여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힘차게 찬 공이 떠오르자 게임이 시작됩니다. 미식 축구 결승전 슈퍼볼 경기답게 선수들은 몸을 날려 공을 받고 거친 몸싸움도 이어집니다. 뉴올리언스 거리는 이들을 응원하는 팬들로 가득 차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장녀 이방카 손자 테오도르와 함께 관중석에서 박수를 치며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도 전광판에 모습이 잡혔는데 야유 소리가 들리자 어색한 웃음을 보입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스위프트를 조롱했습니다. SNS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야유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마가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한여애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에서 슈퍼볼을 직접 보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데요. 무려 59차례나 슈퍼볼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들은 각각 88세, 85세, 82세로 친구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의 슈퍼볼에 참석해 무려 59번째 슈퍼볼을 관람했습니다. 사는 곳도 메인주,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다 다른데 슈퍼볼이 열릴 때면 만나서 같이 관람합니다. 이들은 절대 놓치지 않는 슈퍼볼 클럽의 남은 회원들인데요. 88세 제일 노장은 이 클럽의 원년 멤버 중 한 명이라는데 지금까지도 티켓을 직접 구매한다고 합니다. 슈퍼볼에 대한 이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암 환자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특별한 방문이 있었다는데요. 가발에 메이크업까지 해주는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금발과 백발 등 저마다 특색 있는 가발을 쓰고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한 비영리 단체는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진 여성들을 위해 매년 500개의 가발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올해는 85명의 여성이 멋진 변신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관리하고 빛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는데요. 의사들은 이러한 이벤트가 환자들의 긍정적인 기분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네요. 시체가 관에서 일어나는 퍼포먼스로 축제가 시작된다면 믿으시겠나요? 볼리비아의 카니발 행사 얘긴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쁨을 상징하는 페피노 분장을 한 사람이 관에서 일어나며 축제가 시작됩니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카니발 행사가 열린 모습인데요.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을 쓴 사람들이 페피노를 외치며 거리 행진에 나섭니다. 음악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라파스 카니발은 안데스 원주민 문화와 가톨릭 문화가 혼합된 행사인데요.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세 사기와 전세값 상승으로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거래 건수는 23,600여 건으로
전체 거래 중 44%를 차지했습니다. 월세 비중이 44%를 넘긴 건 이 전분기보다 3.3%포인트 늘어난 숫자로 이 최근 2년 동안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9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10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1조 5천억 원이 적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정부는 집중호우와 태풍 같은 재난 재해가 적어 예비비가 적게 쓰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달 연속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까지 출범해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세금이 예상보다 30조 원 적게 거쳤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 이른바 세수 펑크가 발생한 건데요. 정치권에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경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작년 국가 세금은 정부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336조 5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30조 8천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건데 재작년 56조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인 겁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의 배경으로는 부실한 기업 실적으로 법인세가 17조 9천억 원이 덜 거친 부분이 지목됩니다. 심지어 법인세 납부 1등이었던 삼성전자조차 1972년 이후 52년 만에 법인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국세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은 25조 원, 국세는 4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1%대 저성장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만큼 정치권이 논의하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빚을 내는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시장 금리를 높이는 슈퍼 추경에는 정부가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중국이 AI 딥시크를 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AI 생태계에서 뒤처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은 AI가 없으면 앞으로 25년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16.5%나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선 이제 AI가 필수란 얘긴데 이 AI 때문에 국내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타이어 성능 실험을 하는 AI 연구소입니다. 가상 주행 실험 덕분에 비용과 시간을 50% 넘게 줄였습니다. 조선소에선 AI가 적용된 로봇이 사람 대신 용접을 하고 자동차 공장에선 사람 못지않게 자재를 정확한 곳으로 옮깁니다. AI가 탑재된 가정용 로봇은 돌봄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납산이 감지되었습니다. 보호자에게 곧바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AI 도입이 없다면 앞으로 25년간 한국의 GDP는 무려 16.5%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대로 AI가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GDP는 최대 12.6%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AI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도가 높은 일자리에서는 AI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요. 다만 AI 도입 과정에서 국내 근로자의 51%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의사나 판사 혹은 농업 종사자보단 챗 GPT 등으로 대체 위험이 큰 통신 판매와 회계 격리 같은 사무직이 더 큰 실직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단순 계산이나 반복적이거나 특정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노동은 대체로 AI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이 AI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와 기술 불평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강추위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5.6도로 다소 춥지만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면서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는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의 최고 10cm 이상, 경기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 내륙과 산지에 최고 8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0.7도, 안동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춥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춘천 5도, 서울 6도, 창원은 8도까지 올라 강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반짝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